안녕하십니까. 석세스 칼리지 사이먼 박입니다. 오늘은 현재 G20 세계 20대 강국의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인재, 매력 있는 나라, 힘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세계인들이 관심을 집중하는 나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강국이었고 큰 형제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중심, 그 다음에 최근에는 중국과 관계가 심화되고 그 다음에 의존도가 서로 높아지면서 중국 그랬는데 이제 좀 우리의 경제 영역, 그 다음에 외교 영역일까요? 그 다음에 군사, 문화 영역을 확대해서 인도네시아까지 확장해서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G20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쯤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님과 중국 주석인 시진핑 주석님이 지금 회담을 하고 있는 걸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알면 알수록 매력 있는 국가 같아요. 또 어떤 측면을 봤을 때는 정치 상황을 보면 한국과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개괄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가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정치 변천사가 어떤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이네요. 우리나라도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지역적인 몇십 년 동안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인도네시아는 얘도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서방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일본의 침략도 받고 이래서 45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 헌법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형식적으로 인도네시아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삼권 분립 제도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때 민주주의 초기 단계에는 그렇죠. 미국식 민주주의가 우리에 맞지 않다 생각해서 그 당시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분이죠. 스카르노 이분이 거의 1945년부터 1967년까지 22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이때는 형식적으로는 상권 분립을 갖고 있었지만 한 번도 선거를 하지 않고 계속 대통령직을 22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트래디셔널 빌리지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촌장이라든가 추장 중심의 이게 대표를 만들어서 선거를 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1967년도까지 대통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승만 대통령은 비슷한 분이죠. 스카르노 대통령. 그런데 이제 22년을 하다 보니까 부패해서 그 당시에 군인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 이런 비슷한 거죠. 이번 수하르노입니다. 수하르도 이번에 군인 대통령이 됐는데 1967년부터 시작해서 1998년까지 했으니까 31년 정도의 대통령직을 수행했었죠.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죄송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31년 동안 계속 했는데 한 번도 선거를 하지 않고 그냥 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더 집권을 계속 할 수도 있었는데 공교롭게 1997, 8년도에 아시아 경제 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이분이 IMF의 지원을
갖고 인도네시아 경제가 완전히 파괴돼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을 자기 부통령인 하비비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비비 수하르노 대통령이 31년 동안 집권하다가 하비비 대통령이 1년 반 정도 대통령을 하고 이때부터는 그렇게 좀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와히드 대통령이 1년 8개월 동안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와히드 다음으로 메가와티는 수카르노 대통령의 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3년 동안 대통령을 했습니다. 근데 메가와티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이었습니다. 여성 대통령. 제가 메가와티 대통령하고 악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악수를 그때가 2000년대 초반대 저희가 발리에서 열렸던 한국, 중국, 제주도, 그 다음에 하이난타와 해남도, 발리, 오키나와 4대 섬 관광 포럼이 있을 때 제가 그때 스피처로 갔었는데 그때 발리에서 대단한 축제를 했었는데 그때 메가와티 대통령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귀빈석에 앉아가지고 엄격결에 악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물러나고 나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요노 이분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대통령을 했죠. 이런 시스템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1945년부터 2014년까지 그 몇 년이죠? 거의 50년 60년이죠. 60년 동안 인도네시아 대통령들은 거의 군부에 뿔을 두고 있는 군부에 뿔을 두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습니다. 군부를.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2014년 선거 때 현직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시장을 하고 있던 분이 2014년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번에 자카르타 시장을 했던 분이에요. 혜성처럼 나타나서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돼서 이분이 다시 2019년에 선거를 해가지고 재선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뭐 국민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아주 높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분이 서민적이고 그다음에 겸손하고 뭐 그다음에 사업가 출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출신이어서 현재 인도네시아를 만든 뭐랄까 인도네시아판 덩샤오핑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현재 하고 있는 G20 세계 20대 강국 회의를 하고 있죠. 주최하는 주최자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를 보면 1945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딱 봐보면 군인 정권, 그 다음에 군인들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60여 년 동안을 지배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세력의 정치 집단, 이하 집단이 있지만 아직도 군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네시아의 그러면 의회 제도는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의회는 양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당제. 뭐 상원과 하원 의원이라고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상원 의원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해주는데 그 인구 비율별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중선거 구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75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그 지방, 인도네시아는 큰 섬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섬으로 수마트라 섬이 있고 자바 섬이 있고 그 다음에 슬라웨시 섬, 순다 아일랜드, 칼리만탄, 말루쿠 아일랜드, 웨스턴 뉴기니아 이런 섬이 있어요. 이 섬에 각
그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이 136명이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제 하원 의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의원의 의회 역할을 하고 영향력 있는 의원은 상원 의원 575명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정당을 보면 인도네시아는 지금 제가 차를 자주 가면 9개 정당이 지금 국회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네요. 현재 여당인 인도네시안 데모크래틱 파티 오브 스트러글 팩션, 그러니까 뭐 민주 투쟁장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곳이 575명 중에서 128명의 국회의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당이지만 전체 의원수 중에서 22%를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 의원으로 봐서는 연립정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지하고 있는 당은 골카르 파티 팩션이라고 있죠. 골카르 파티 팩션. 이제 이 정당이 85석. 그 다음에 그레이트 인도네시아 무브먼트 파티가 78석. 뭐 내셔널 데모크래틱 파티가 59석. 뭐 마지막으로 가장 적게 유나이티드 디벨롭먼트 파티가 19석 등 575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왜 이렇게 당이 다당제처럼 운영되면서 국회의원이 많나 이렇게 봐보니까 각 지지 세력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가장 큰 것은 무슬림 연합정당 세력이 있고요. 해교국가에서 그 다음에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군인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각 지방 스마트라든가 자바 섬 같은 거는 가장 큰 섬이니까요. 각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이 국회의원 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9개 정당이 국회의원 수를 배분하고 있어서 아마도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합정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정당 인구수가 많고 국회의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자바선입니다. 자바선은 인구가 1억 5천만 명, 대한민국의 3배 정도 되는 거죠. 토지 면적은 아주 크지 않지만 큰 도시가 있어서 자카르타라든가 반도 같은 큰 도시가 있죠. 그래서 1억 5천만 명. 두 번째로 큰 인구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마트라죠. 수마트라. 자바선 맞은편입니다. 수마트라는 그곳에는 우리가 아는 도시는 메단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아시안 게임이 열렸던 곳인가요? 거기에 팔렘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있는 곳인데 인구가 6천만 명, 그 다음에 슬라워시가 2천만 명, 그 다음에 순다 아일랜드가 1,500만 명, 그 다음에 깔리만탄 1,70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깔리만탄이라는 곳입니다. 현재 자바섬이 자카르타가 수도인데 2030년쯤 돼서는 지금 깔리만탄으로 지금 수도를 옮기는 걸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시처럼 새로운 도시를 혁신도시 아니면 자연 친화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프로젝트를 한국의 기업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인도네시아의 정당에 대해서 알아봤고, 제가 이제 G8 아니죠? G20입니다. 죄송합니다. 세계 20대 강국의 회의에 짐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인도네시아는 대략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도 있지만 제가 관심을 주는 것은 이제 우리의 관심을 인도네시아에 더 주자 그런 취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우리는 발리는 잘 알고 있으면 발리가 인도네시아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2억 8천만 명 정도는 세계 인구 강국이고 대국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나요? 천연 자원, 기름, 목재, 등등 천연 자원이 무한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고 지금 미국을 포함한 유럽의 국가, 대한민국, 뭐 중국, 일본 기업까지도 지금 제2의 아시아의 생산 기지를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로 지금 이전하는 그런 단계에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도 인도네시아의 발전, 인도네시아의 성장과 더불어서 그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깊은 관심뿐만 아니라 공부도 많이 해야 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저는 뭐 인도네시아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양한 언어에 관심이 있고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일부 인도네시아를 공부하고 있고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짧은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을 여러분에게 그냥 요약해서 소개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